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대표, 이재명 딜레마에 빠져버렸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엄청 길어지면서 뭐 4월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윤석열 딜레마가 아니라 이재명 딜레마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빠져 있는 딜레마의 실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랙 3월 30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 대한 무죄를 주면서 이렇게 벌어진 거죠, 이 일이. 자, 일종의 나비 효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비 효과 아시죠? 자, 베이징의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 캘리포니아, 미국 서부 해안에 폭풍을 일으킨다. 자, 어떻게 엄청난 나비 효과를 일으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헌재는 자신들이 이 엄청난 뒷감당을 해야 되는 걱정 때문에 아직까지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3월 14일이면 끝날 거라고 봤던 것들이 26일, 4월, 심지어 4월 18일 문정배 소장과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를 끝낸 뒤까지도 못하는 거 아니냐? 더 미뤄지는 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더 길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말이죠.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재명 딜레마에 빠져 있는 헌재의 모습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헌재는 아니랬죠. 엄청나게 서둘렀습니다. 문영배 소장. 막 법정에서 짜증내면서, 자,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TF가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대로 하는 거예요. 라고 짜증내는 목소리 기억나시죠? 그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조금 더 하자, 뭐 3분이라도 변론할 기회를 달라, 뭐 이럴 때 그런 거 이런저런 다 끊어버렸었지 않습니까? 변론 기일도 사전에 미리 며칠 합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는 아직 지정 안 합니다. 그래놓고 또 며칠 일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변론을 이렇게 언제 하겠다 일괄 지정하는 게 어딨냐 했지만 결국에는 11번으로 추가 변론 없다. 그러면서 끝냈죠. 그 11번 변론도 원래 8번인가 9번을 끝낸 다음에 홍장원 메모의 진실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왜 증인을 안 부르냐 이런 얘기 하니까 겨우 추가로 정말 하기 싫은데 잡는 듯이 잡아가지고 11번으로 끝내버린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저 이런 번 끝내니까 곧 이제 결론 내려고 하나 보다. 정말로 서둘렀었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증인신문. 증인신문 시간도 90분 제한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막 몇 명이서 했지 않습니까? 뭐 오전에 뭐 수방사령관 하고 오후에 각종건 하고 하루에 3명씩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90분씩만 주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마치 청문회 대통령 후보들 열더라든지 초시계까지 갖다 놓고 측정을 했잖아요. 이게 한 사람만 데리고도 한 사람의 증인만 놓고도 뭐 몇 날 며칠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를 저런 식으로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한다. 그래서 야, 저 정말로 철면피다. 저렇게 얼굴에 저렇게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려고 하는 게 어딨냐라고 비판을 받았지만 정말로 변론 종결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2월 25일 날 변론 종결이 됐으니까 보통 대통령 탄핵에 한 2주 정도 걸리니까 뭐 3월 14일에 나오겠지라고들 다들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오늘 3월 30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스텝이 완전히 꼬여버린 거죠. 두 변의 스텝 꼬인 게 있었죠. 자, 일단 지기현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꼬였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내란 재판에 주신 판사인데 이 사람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이유가 절차를 문제 삼았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윤 대통령의 구속 시한을 날로 계산하지 않고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구속 기간을 2주일인 구속 기간을 넘겼다. 구속 기간을 넘긴 상태에서 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즉각 풀어줘야 된다. 라고 해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고 두 번째로 공수처가 범죄 수사처가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 이걸 직권남용으로 억지로 걸어가지고 직권남용 수사를 하다가 내란 혐의가 나왔다는 식으로 억지 논리를 만들었는데 정작 공수처가 제시한 근거 자료에는 직권남용을 수사한 흔적도 없다. 그렇다면 이거는
절차를 위반한 거다 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걸 구속 취소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아, 첫 번째 어쨌든 충격파에 휩싸입니다. 이것 봐라. 헌법재판소는 저 윤 대통령의 구속 과정 그리고 내란죄 수사의 시작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절차를 문제 삼았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과정은 끊임없는 절차를 둘러싼 논쟁이었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기관을 일괄 지정한 거나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한 것들 이거 절차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어, 대통령도 어쨌든 충분히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회에서 넘어온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를 빼기로 했던 거죠. 80% 탄핵 소추 의결서 내용의 80%를 차지하는 내란 혐의를 빼버리고 어떻게 재판을 하는 거죠? 공소장 검찰이 써온 공소장의 80%가 바뀌는데 그 재판을 그대로 한다고요? 정상적으로 하려면 각하하고 다시 국회로 가서 탄핵 의결 다시 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뭐가 그렇게 시간에 쫓겼는지. 자, 그렇게 시간에 쫓겼던 이유도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이 3월 26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과연 내란죄를 뺐는지 안 뺐는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을 해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나왔던 각종 증인들 전부 내란 관련 증언들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홍장훈 메모라든지 곽정근 사령관이 뭐 끌어내라고 했다든지 이것이 다 내란죄 구성 요소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참 판단을 해보자라는 게 헌재의 생각이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걸 빼고 과연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네, 그리고 내란죄는 형사법정에서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기현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상태에서 재판을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 헌재는 내란 혐의 등이 다 반영된 것으로 탄핵 결정을 내렸는데 나중에 형사재판 결과가 그렇게 안 나올 경우 어떻게 되죠? 법률의 안정성이 완전히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딜레마인데 거기에 이게 정말 큰 딜레마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미루고 와서 스텝이 완전히 꼬였는데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정도 지금 이게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원래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정은 이렇게 두 개가 맞물려 있습니다. 자, 탄핵이 인용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될 경우 양쪽 다 뭐 폭발하겠죠. 어쨌든 두 사람이 다 정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결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탄핵이 기각되고,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피선거권을 유지하는 결정.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복귀하고 이재명 대표도 어떤 사법 리스크로부터 벗어나는 결정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에 대한 게 엇갈리는 거. 피선거권은 박탈되는데 탄핵은 기각된다거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인용되는데 이재명 대표만 무죄를 받는다거나, 이런 두 가지 사지선다. 크게 단순화시키면 헌법재판소는 이 사지선다로 헌재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지선다형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헌재는 혼자서 서둘러 갔던 거죠. 왜? 3월 26일 날 선고를 할 건데 그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헌법재판소는 결정한다 해서 2월 25일 날 변론 종결하고 3월 14일쯤에 결과가 나오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3월 7일 날 일단 첫 번째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지기현 부장판사의 그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약간 시간을 놓치고 실기한 상태에서 평의와 그러니까 평결까지 갈 수 있을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3월 26일이 와버린 겁니다. 근데 3월 26일 결정이 뭐였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선거권 그러니까 무죄가 나면서
이재명 대표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즉,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피선거권 박탈에 대한 조건 두 가지는 이 위의 조건 두 가지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지선다해서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자, 거리의 에너지는 그 이후에 더 지금 분노하고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3월 29일 날 집회 때도 도심 집회 때도 어마어마했죠. 토요일 날. 그 상태에서 이 딜레마가 더 커진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이재명이란 변수를 빼놓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탄핵 선고 나온 다음에 우리 국민들 중에서 탄핵이 인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9%, 그리고 탄핵하면 안 된다, 거의 40%가 넘죠. 그러니까 60 조금 줄여서 얘기하면은,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59%대 41%입니다. 자, 과연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이 많다고 하더라도 41%는 아니다. 7%잘 모르겠다. 아직은 내 의견을 유보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포함해서 41%가 저렇게 있는데, 만약 저 유보하는 사람들이 저리로 넘어가서 거의 70%에 육박한다. 그러면은 아마도 헌재는 인용하는 판결을 내릴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 40% 가까이가 인용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 8명의 헌법재판관들 중에서 인용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기가, 각하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용이 6명은 넘어야지 헌재 전체의 결과로서 인용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걸 도저히 못 맞추고 있는 거죠. 이 딜레마 상황에서 6명이, 결국 이 딜레마 상황의 결과가 뭐냐면은 6명의 탄핵 인용 의견을 자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영배 소장 대행이 선고, 평결 모여서 결론 내자. 지금까지 평의만 자꾸 하고 있고 계속 평결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딜레마. 윤석열이 아닌 이재명이 딜레마를 불러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서로, 서로가 서로에 대한 변수였던 겁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기각이나 탄핵 인용이 먼저 나왔다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도 달라졌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이재명 딜레마를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풀어 나갈까요? 한번 지켜보는 것도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